저 돈 없이 청약 그냥 넣었는데 당첨됐어요. 6억짜리 아파트 당첨됐는데 이걸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청약 포기를 할까요? 포기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클릭한 건 아니실 거잖아요. 사실 집이 6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야겠죠.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이걸 포기할지 유지할지 결정을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청약에 당첨됐을 때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돈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꼭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동산 가이드 스페이시입니다. 여러분, 로또 청약이라는 말 들어봤죠?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 받는 것처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청약 당첨이 정말 그렇게 축하하기만 할 일일까요? 청약에 막상 당첨이 되고도 나중에 청약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겁먹고 포기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물론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는데 무지성으로 유지를 하면 안 되겠지만 돈 없는 상태로 청약이 됐을 때 또 너무 비관적일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6억짜리 청약에 당첨돼서 아파트 가격 자체는 큰데 막상 내가 진짜 그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내야 되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돈이 없을 때 청약이 당첨됐어도 괜찮은 경우, 그리고 청약에 당첨됐을 때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돈이 한 푼도 없는 채로 청약이 당첨됐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돈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아파트 금액 자체가 커서 좀 겁이 난다. 그래서 취소해야 되는지 고민 중이다 라고 좀 완전 비관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챕터에서는 돈이 없이 당첨되어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현재 집을 생애 최초로 사는 분들에 대해서 집값의 80%까지를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짜리 분양권에 당첨이 됐다면 4.8억은 대출해주고 1.2억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나? 근데 돈이 1억이나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청약 당첨된 경우 신축 아파트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대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권 가격의 80%를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완공되고 아파트가 되었을 때의 감정가의 80%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청약이 당첨돼서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되고 입주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돈을 내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우선 아파트의 가격을 10등분으로 나눠봐요. 예를 들어 6억짜리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하면 6천만 원씩 10등분을 나눠봅시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한 덩어리 6천만 원 있죠? 이 계약금을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약을 당첨되고 바로 계약을 할 때 이 돈을 내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60%를 우리가 대출을 하게 되는데 이걸 중도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이제 30%를 입주 시기에 내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해놓은 60%의 중도금 대출이 있잖아요. 이 시기에 잔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일부 내고 그러고 남는 돈을 잔금으로 내고 이렇게 대출로 다 내고도 필요한 잔금이 남아있다 하면 그거를 내 돈으로 내게 됩니다. 이 내 돈으로 내는 요 자금이 보통 부족해서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아까 처음에 말했죠. 분양권 가격의 80%가 아니고 나중에 완공되고 나왔을 때 아파트의 감정가의 80%를 대출해 준다고요. 즉 내가 샀던 분양권 가격보다 2년 뒤에 이 집이 완공돼서 입주할 때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80%를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6억에 분양권을 계약을 했는데 2년 뒤에 완공될 시점에 이 집이 8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8억에 80%를 대출을 해주게 되면 6억 4천 한도가 나옵니다. 분양권이 6억이었죠. 그러면 분양권 가격보다도 한도가 높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 돈이 거의 들지 않고도 입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소득을 보는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냥 구축 아파트를 살 때보다는 훨씬 더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로또 청약이라고 부르는 청약들은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거나 혹은 되게 입지가 좋아서 몇 년 뒤에 확 가격이 뛸 것이 예상되는 단지의 경우 로또 청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년 뒤에 이 아파트의 감정가가 오를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출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내 돈이 거의 없이도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년 뒤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2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거기에 베팅을 해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될 줄 알아야 거기에 80%인 대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당첨된 청약을 포기해야 될지 혹은 유지해도 될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2년 뒤에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가 청약을 하려는 아파트 단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단지랑 가장 가까우면서 세대수, 연식, 브랜드, 역과의 거리, 학군이 있다면 학군과의 거리 등 이런 스펙이 가장 비슷한 단지를 하나 골라보세요. 그리고 가격을 비교를 해줄 건데 이제 청약으로 들어오는 단지이기 때문에 여긴 신축이잖아요. 근데 비교할 단지는 당연히 지금 지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축일 거란 말이죠. 구축과 신축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똑같이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땅과 건물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땅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게 되지만 건물 가치는 감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이랑 신축을 비교를 할 때는 구축에 감가되어 있는 건물 가격을 보정을 해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이걸 보정할 때는 우리가 1년에 물가 인상률이 2.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차 1년마다 2.5% 정도는 보정치를 둬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내가 청약을 하려는 단지보다 비교군이 됐던 아파트가 더 비싸다면 내가 청약을 하려고 하는 단지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얼마가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계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신축 아파트 감정가를 계산을 할 때도 주변 구축 아파트의 몇 개의 평균가를 계산해서 감정가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와닿지 않잖아요.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산성역 해리스톤이라는 단지 청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25평 기준에서 분양가가 9억 4,9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에 2년 뒤의 가격을 알아보려면 여기랑 가깝고 위치가 비슷한 구축이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실제로 여기랑 가장 가깝고 스펙이 비슷한 구축은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여기에 26평 기준 해서 가격이 7억 2천 정도가 돼요. 벌써 분양가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이죠. 산성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벌써 5년차 되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한성역 해리스톤은 27년에 들어오는 아파트라서 거의 연차가 8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에 2.5% 정도 감가된 것을 보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8년 정도를 계산해보면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돼요. 이 감가된 거를 보정치를 주면 그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가격 26평 가격이 10억 2천 정도였잖아요. 120%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12억 2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산성역 해리스톤의 25평 가격은 2억 2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지금 9억 4천 정도를 하는 걸 보면은 나중에 한 2억 7천 정도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단지라는 거죠. 여기서 한도까지 계산해보면 2년 뒤에 예상 가격인 12억 2천만 원에 80%를 대출한다고 치면은 대출 한도가 9억 7천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25평 분양권 가격이 9억 4천이죠. 내가 버는 소득만 충분하다면 거의 한도를 꽉 채워서 대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9억이라는 가격에 놀라기보다는 아파트의 가격은 9억이지만 내가 필요한 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청약이 당첨됐다고 해서 마냥 무서워할 게 아니라 대출을 받거나 혹은 이 정도로 대출이 나오는 단지면 전세가도 꽤 잘 나올 단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포텐셜이 있는 단지라면 무조건 겁먹고 청약을 포기하시기보다는 유지하는 거를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이 단지가 오른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청약을 유지하시게 되겠죠. 그때 주의할 점 3가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를지 조금 자신이 없다. 근데 조금 불확실하긴 하지만 좋은 곳이라서 좀 도박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중도금을 실행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안 해도 돼요. 대신에 나중에 연체 이자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연체 이자를 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나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이 단지의 가격이 잘 올라가서 대출 한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금을 무사히 내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좋은 확률로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가 않아서 잔금에 필요한 돈을 못 내게 됐어요.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고 이제 그냥 분양권 던져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건설사들도 바보가 아니겠죠. 이렇게 계약 취소가 갑자기 많이 나게 되면 그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다 장치를 해두거든요. 이제 계약금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해야 분양권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도금 대출을 내면은 이 분양권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다 갚고 포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몇 억대 빚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을 해놓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계약금만 날리고 그냥 이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중도금 대출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중도금 대출까지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이 없다 한다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나중에 연체를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거주를 하실 거라면 대출을 하시게 되겠지만 갭투자, 즉 세입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이 집을 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전세를 맞추게 되실 거예요. 근데 신규 아파트 입주장에는 전세가 좋은 가격에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0세대 단지에서 500세대 정도가 나 갭투자 해야지 라는 똑같은 생각으로 전세 물건을 엄청 많이 내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경쟁 물건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를 제 가격에 놓기가 힘들어요. 물건이 많으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을 깎거든요. 그러면서 주변 구축보다도 전세 가격이 못하게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전세가가 잘 안 받쳐줘서 자금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조금 대출을 끼고 전세입자를 받으세요. 대출을 끼면은 세입자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대신 조금 싫어하긴 해요. 세입자 입장에서 사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남기고 세입자를 들여올 수 있는데 대신에 세입자가 들어오실 때 미리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정도 대출이 껴있고요. 이게 근데 집값에 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경매에 나가더라도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보증보험 가입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6억짜리 집에 4억은 맞출 수 있을 줄 알고 돈을 2억만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전세가가 망가져서 3억 5천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 5천만 원을 대출로 메울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 대출 상담사를 최대한 많이 만나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신축 아파트 투자 처음 할 때는 뭘 몰랐거든요. 내가 투자한 아파트 입주자 카페 같은 데를 가입하면요. 잔금 시기가 되면은 협력 은행들이 막 들어와요. 상담사 번호들이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엔 뭘 몰라서 그 상담사들이랑만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거기에만 전화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더 이율이 괜찮은 상품들을 다 찾아보고 했어도 되는데 나중에 와서 한번 그때를 되짚어 보니까 이율이 더 괜찮은 상품들이 많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보금자리론 대상자였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데 대출 상담사님도 안 알려주셨더라고요. 그걸.
물론 제가 못 챙긴 탓도 있지만 이 대출 영역에서는 내가 그렇게 입주자 카페에서 들어오는 협력은행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대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대출에 관련된 영상을 여기 찍었거든요. 카드로 걸어둘 테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안 다음에 최대한 대출 상담 카페 같은 데를 많이 다니면서 상담사 번호를 수집하시고 내가 대출을 해야 되는 시즌에 연락처에다 신용도라던가 아파트 가격이라던가 원하는 한도, 원하는 금리 등을 쫙 스펙을 적어서 연락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해주는 분들과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볼수록 훨씬 더 좋은 이율로 빌릴 수 있으니까 협력은행만 활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청약을 쉽게 돈 버는 로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저도 겨우 1,800만 원 가지고 신축 아파트 투자를 처음 해봤었는데요. 처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2년 뒤에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던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전세 시장에서 전세가 제대로 안 나가서 월에 이자를 130씩 6개월을 내면서 마음고생을 해서 4kg 정도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새 아파트에서의 로망을 실현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제 또래 2030 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몇 시간씩 편집을 해가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아직 수익이 나고 있는 채널도 아니긴 하지만 5년 전에 저처럼 막막한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꿀팁 정보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만 좀 해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